장영철 박사의 살아남자 경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경제, 가정경제 챙기고 국가경제 챙기고 장영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오늘 여기 제목이 현실 무시한 주택정책 실효성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게 9.17 21번째 이 정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네. 부동산 정책. 네. 그게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가계에도 큰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네. 정책적으로도 좀 시행착오가 있고 네. 이랬단 말씀이시죠? 오죽했으면 21번째까지는 하겠어요. 근데 뭐 곧 22번째까지 한다고 하니까 예. 이러다가 뭐 30번까지는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 30번까지 앞으로 2년 남았으니까. 아, 노무현 정부 때는 27번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좀 범위를 좁혀서 부동산 정책이었지만 주택 정책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보니까 일단은 그 주택 가격의 변동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들어가시는 것 같네요. 우선 그 이제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예. 그 수요 공급량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조정이 된다. 예.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되면 이제 예를 들어 가격이 좀 올랐다. 예. 균형 가격보다 좀 올랐다 하면은 예.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을 더 늘리면은 돈을 더 벌 수 있겠네. 예.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예. 아유 좀 덜 사야지. 이제 예.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이제 다음 예. 도표.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는 줄고 이제 공급자는 그럼 가격을 좀 내려야 되겠네. 예. 사람이 안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고 또 이제 가격이 낮아지면은 예. 이제 소비자는 또 싸니까 더 사야 되겠네. 예. 하고 공급자는 이제 이거 뭐 이게 가격이 낮아지니까 이거 이제 공급을 좀 덜 해야 되겠다. 손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갖고 덜 하다 보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균형이 이루어지는 원리인데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부동산의 경우는 예.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예. 뭐가 있냐면은 이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상승. 그 이제 기대감은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고 1995년도에 루카스 교수가 이 이론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탄 이론인데 그렇습니까? 그 이런데 단순한 시장 경제가 참 현실에서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뭔가 했더니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 때 이게 가격이 어떤 게 반영이 될 건가. 이제 부동산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를 했다. 네. 그러면 재건축에 앞으로는 재건축 아파트가 공급이 줄어들겠네. 그렇죠. 그럼 공급이 줄어들면은 이거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미리미리 오르기 전에 사둬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날 것 같아. 예. 그럼 뭐 어차피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그때 가서 사면 되지. 네. 이래서 오히려 안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게 딱 적용되는 영역이 주택 영역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공급 측면하고 이제 수요 측면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예. 그 우리가 점점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땅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 서울의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토지도 서울 지역의 경우는 토지가 희귀 자원이 돼 버렸어요. 희귀 인간, 뭐 희귀 동물처럼 희귀 자원이 이제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예. 이제 재건축 정도밖에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 그렇죠. 예. 뭐 그러지 않으면은 뭐 한강을 메워서 하든가 뭐 그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정부는 항상 그래요. 예. 야, 그럼 서울 밖에 그 그린벨트 가지고 풀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예. 근데 아니 내가 예를 들어 강남에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네. 아니 뭐 꼭 강남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등포에 오래 살았는데 네. 내가 굳이 뭐 여길 떠나서 네.
저기 낯선 데 가서 경기도 가서 살라고 그러는 말이냐? 예. 이런 선호도가 있어요. 그렇죠. 주택의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살아온 선호도가 또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여기서 떠나서 저쪽으로 간다? 예. 이게 별로 내키지 좋아하지 않죠. 않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토지 부족이나 규제가 있으면은 이게 예. 앞으로 그 기대감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 토지 부족은 기대감이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람에 따라 그 경우에 예.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뭐 선호도가 뭐 좀 뭐 외곽에 나가도 내가 그래도 내 집 갖고 사는 게 좋겠다. 또 이런 선호도가 있으면 또 그게 또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 요인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동안에 요새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 때 특히 돈들을 많이 풀고 있고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그 4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그 통화량이 3천조 이상 풀고 그 정부가 이제 3차 추경으로도 또 이제 돈을 또 풀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으로 소득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정부는 이제 맨날 그동안에 우리가 야, 그 주택 공급이 충분하니까 이제 집 올라갈 요인이 별로 없어. 하지만은 사람들이 아이고 낡은 집까지 뭐 지하 단칸방까지 쳐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집에 대한 선호도 이게 점점 올라가니까 새 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그다음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은 뭐 근데 되게 착각을 하는 게 1인 가구면은 좁은 집에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소득이 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1인 혼자서도 큰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가 그 주택 공급량이 제법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수요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쪽으로 작용되느냐 이런 거를 예의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제가 요즘 보니까 이 특히 뭐 이 정치적인 어떤 그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이 표가 되는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대출을 많이 해줘요.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아까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친구가 혼자 사는데도 작고 그다음에 불편한 집에서 안 살려고 그러고 대출해도 대출이자가 1억 좀 넘게 대출해도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전세 대출이 그렇죠. 청년 전세 대출, 신혼 뭐 부부 전세 대출 이런 게 되니까 돈이 싸니까 이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기 전에 갖고 있던 뭐 작은 집 갖고 있던 임대사업자 이런 사람들은 망해갖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이 정치적인 문제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 수준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참 묘하게도 이 아까 노벨 경제학상을 탄 루카스 교수의 부인께서 이혼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혼을 하셨는데 미리 그 예견을 하셨는지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타시기 8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딱 그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탈 것을 기대를 하고 8년 전에 당신이 노벨 경제학상을 타면은 상금의 절반은 내 거다 하고 약정을 했는데 맞아갖고 그 아주 그 제대로 정확하게 예측을 한 그런 훌륭한 부인이었다 뭐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부인이 오히려 노벨 경제학상을 타셔야 될 분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 미래를 그렇게 합리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요인하고 공급 요인이 어느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거냐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은 사실은 돈을 정확하게 안 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책 당국도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공급에 작용되는 힘, 수요에 작용되는 힘이 서로 막 맞부딪히면서 어느 쪽으로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힘들이 맞부딪히는 장이 예.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이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되는지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예. 근데 그 시장주의자들은 그래도 시장을 항상 워치를 하면서 예. 항상 관찰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겠다고 주의 깊게 보고서 그 거기에 이제 대응책을 찾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상하게 반시장주의자 내지는 국가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뭐 사회주의자 계열들이 되게 예. 예. 국가 만능주의자라든지 뭐 요즘 정부 정책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시장 니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규제하라면 뭐든지 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 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족적 시장의 힘을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패 사례가 쌓이는 거고 그게 이제 21번째 이제 규제가 나왔는데도 예. 앞으로 추가 규제가 예고가 돼 있는 거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하도 규제가 나왔는데도 실패가 되니까 강남에 노사모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야? 집값을 많이 올려줘서 감사하다 해서 노무현 사랑하는 모임 그게 생겼다고 그래서 노사모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노사모 학습 효과가 예. 문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져 갖고 예. 그래서 이 학습 효과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었으니까 아 이분도 노무현 정부를 그대로 답습할 거다. 그러니까 노무현 시즌 2다. 그래서 분명히 집값이 올라갈 거다. 예. 해서 미리미리 현금 가지고 대비했던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뭐 집을 사면은 고통입니다. 뭐 어쩌고 떠들어도 이미 다 집을 사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정부하고 대결해서 결국 시장에서 결판나는 거는 수익 가지고 결판을 그렇죠, 낸다고 봐야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는지는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예. 시청자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실 거라고 좀 예. 보는데 대비한 사람이 이겼겠죠.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DJ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올랐고 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값이 안정됐다. 참 묘한 트렌드가 있더라.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도 서울 집값이 52%나 상승이 돼 있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대출 규제를 하면서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일반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또 전세 끼고 그래서 대투자. 간신히 이제 네. 집을 하나 사는데. 샀다가 어렵게 뭐 전세금도 내보낼 전세금도 마련해서 보내고 대출금도 갚고 이래갖고 집 한 칸 평생 마련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30대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간신히 50대에 자기 집 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 일반 셀러리맨의 인생 패턴이라고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의 거거든요. 패턴이죠. 예. 도시 사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예.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 그 같이 불쌍해요. 저도 뭐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예.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의 그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30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갖고 그건 저도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이번 정권에서 또 나왔어요. 예. 이생진망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생진망. 이번 생에서는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 참 우리가 30대, 40대에 예. 그래도 한창 경제 주역으로서 의욕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뛰어야 될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이 벌써 이 집 문제 하나 가지고 좌절을 하고 미래의 희망을 잃게 하는 이런 정권이 과연 온당한 정권인가. 그러면서도 또 계속 대출을 규제하면서 또 투기 구역을 또 이렇게 일부러 좀 빼놨어요. 예.
그래서 김포를 빼놓으니까 풍선 또 효과가 투기꾼들이 또 김포를 대거 몰려가서 김포가 금포가 됐다고 그래요. 네. 근데 또 인천은 또 들어가니까 인천을 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인천에 실미도가 있잖아요. 예. 실미도는 집이 하나도 없는데 규제 지역이 됐대요. 그래서 야 실미도 집 한 채 없는 실미도는 규제 지역이 됐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인터넷에 농담으로 막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러한 규제가 정부가 사실 현황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규제를 하기는 어려우니 시장의 큰 트렌드만 보고 구체적인 거는 시장에 맡겨라.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일일이 앉아서 이리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해갖고는 그 실효성도 없고 결과적으로 현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서민들이 집 마련하는 걸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어렵게 대출 받아서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 의욕 다 꺾어놓고 니네들은 전세로 그냥 야 전세 대출해 줄 테니까 전세로만 살아라. 그거는 조국이가 맨날 조국 씨가 조국 법무부장관 뭐 맨날 그랬잖아요. 니네들이 뭐 용이 될 필요가 뭐 있느냐. 붕어 가재들은 붕어 가재들 노는 물에서 그냥 살아. 무슨 이거를 집 용어로 표현하면은 붕어 가재들은 집 살 거 없어. 그냥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로 그냥 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개인이 의욕이 없잖아. 그러니까 점점 개인이 의욕이 없으잖아요.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지금 뭐 0.9, 0.8 뭐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거주가 불안하거든요. 과거에 그 어떤 동물원의 사례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딱 비교하기 좀 뭐하긴 하지만은 동물들을 우리에 가둬놨을 때 출산율이 떨어진 게 나와요. 근데 자기 고향 환경하고 비슷하게 동물원을 개조를 해놨을 때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항상 인간이 그러니까 이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안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그만큼 더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의식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은 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가 안정이 안 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주에 대한 집착이 사실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하죠. 강한 나라인데 국가가 그 주에 대한 그 공급을 시장을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하면 된다. 어떤 시장을 망쳐놓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또 저는 잘 모르는데 경제 이론도 보면은 이런 이 시장 경제를 쫓아가야지 어떤 뭐 단위의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사회에서 어떤 공적인 어떤 단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정근대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를 현황을 이렇게 보고 시장에 볼 때 이게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돈 통화량도 이게 많이 한다고 그랬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은 우리가 지방에 혁신도시 한다, 그 다음에 세종시 한다 해갖고 사실 지방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렸거든요. 돈이 많이 풀리면서 그 돈이 다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지방의 토지 보상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지방에 혁신도시 한다고 10조 5천억이나 건설한 데만 들어갔는데 토지 보상은 뭐 그 이상 얼마인지 정확히 집계는 안 돼 있지만 당시 뭐 국가 예산이 한 100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그 정도 나왔으니까 엄청난 돈들이 풀렸는데 그 돈이
이제 각 그 지방의 지주들한테 갔는데 그 지주들이 이제 부의 상징으로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를 살려고 현찰 들고 와서 산 사례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특정 지역, 서울의 특정 지역이 이제는 부의 상징으로 바뀌는 구도로 이제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느덧 예. 이게 뭐 좌파 정보가 됐고 우파 정보가 됐건 그 트렌드를 깨기는 어렵게 된 것 같다 이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여력이 되면은 그거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뭐 국가에서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뭐 특정하게 우리가 경제 얘기하면서 좌파 우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좌파 정권에서 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항상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올라가는 이유가 보면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국가 단위로 어떤 그 정책을 피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행착오가 일어났던 것 같고 또 요즘 뭐 주택 정책만 아니라 우리 장 박사님 준비해 오신 것 같지만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이건 노동 문제에서도 국가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또 이게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또 국민들 나름대로 어떤 갈등이 생기고 네 편 내 편이 또 돼버리고 그다음에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뭐 에너지 정책 이런 게 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뭐 결론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그 22번째 정책이 안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가 이제 결과는 평등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여기서 이제 공정하고 굉장히 서로 상충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 이번에 비정규직 문제 가지고 상당히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것이 정말 공정인가? 공정하게 서로 경쟁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 거지.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공정하지가 않더라. 이런 거를 정말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정을 가장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에서의 경쟁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결과는 사후적으로 복지로 보정해주는 역할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를 제대로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에 맡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보완을 하고 보조를 해주는 게 그게 올바른 경제 정책이고 국민들은 또 그런 가운데서 혜택을 입게 되고 또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원만한 경제 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